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3월의 아침, 나는 뒷마당에 닭장 문을 열었다. 한밤중 얼었던 땅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닭장 안에서는 5마리의 닭들이 어김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닭들은 내가 사료통을 들고 다가가는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까닥이며 일제히 모여든다. 난 조심스레 뚜껑을 열고 정해진 양만큼 사료를 뿌려준다. 그러면 닭들은 마치 오랜 굶주림 끝에 만난 만찬처럼 사료 위로 달려든다. 하지만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늘 아쉬움과 피로함을 남긴다. 분명히 충분히 뿌렸는데 절반은 땅에 흩어지고 닭들이 밟고 뭉개서 못 먹게 된다. 그렇게 매일 아침 10분, 일주일이면 70분, 한 달이면 5시간 넘게 사료 챙기고 다시 정리하고 또 사러 다니고 그렇게 3만 원, 5만 원, 7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가는 비용이 쌓여갔다. 나는 한동안 고민했다. 이게 정말 닭을 키우는 본질이 맞는 걸까? 왜 자연 속의 닭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매달 사료에 이렇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그렇게 의문이 커지던 어느 날 문득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처럼 매번 돈을 들여 사료를 사는 대신 내 마당을 다시 설계한다면 어떨까? 닭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나는 결심했다. 사료 없이 닭을 키워보자. 그리고 그 첫걸음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었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사료를 사지 않는다. 닭들은 훨씬 활기차고 건강하다. 계란의 노른자는 선명한 주황빛을 띠고 껍질은 더 단단하다. 무엇보다 내 마음은 가볍다. 매달 고정 지출에서 벗어났고 닭을 돌보는 시간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다. 나는 말하고 싶다. 닭을 위한 생태계. 그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처음엔 나도 지금처럼 사료 없이 닭을 키우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동물병원이나 농자재 마트를 갈 때마다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사료 코너부터 들렀고 사료 없이는 닭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라 믿었다. 그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닭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문제는 닭이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 그 자체가 문제였다. 마당 한쪽을 울타리로 두르고 바닥에는 흙만 깔아놓은 채 아무 식물도 곤충도 없는 공간을 닭장이라 부르며 그곳에 사료 한 통을 붓는 것이 돌봄이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직접 만든 먹을 것 없는 공간 속에서 닭들이 살아가길 기대했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에서 자라는 닭은 절대 그런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시골의 논두렁, 숲가, 풀밭을 헤집고 다니며 벌레를 찾고 풀잎을 쪼고 흙을 뒤지며 스스로 먹이를 해결해왔다. 수천 년간 닭은 인간의 가공 사료 없이도 스스로 건강을 유지해왔고 그렇게 얻은 계란은 언제나 가장 영양가 높고 선명한 색을 지녔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자연의 순환을 끊어버렸다. 닭을 철제 울타리에 가두고 흙마저 딱딱하게 굳은 바닥에 놓아두며 왜 사료를 계속 사야 하지? 하고 의문을 품는다. 실은 그 시스템 자체가 사료 회사의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구조였고 우리는 너무나 순순히 그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닭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만든 구조, 내가 고른 방식, 내가 익숙해진 편리함이 문제였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닭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먹이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태계로서의 마당을 설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닭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시스템을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어디에 닭장을 놓을까가 아니라 닭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환경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마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었다. 조금만 설계하면 닭이 스스로 먹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사료를 끊는다고 해서 무작정 닭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자연의 구조를 관찰하고 그 흐름을 마당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속에 곤충이 살고 그 곤충을 새가 쪼아먹는다.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그늘진 곳엔 또 다른 식물이 자란다. 그런 다양한 생명들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 구조를 우리 마당에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그날 이후 마당을 더 이상 잔디밭이나 텃밭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제는 닭의 눈높이에서 본다. 저 풀은 먹을 수 있을까? 저 낙엽 밑엔 벌레가 살까? 그늘 아래는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그렇게 마당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더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덜 바쁘다. 기존처럼 매달 사료를 사러 가고 들고 와서 보관하고 뿌리고 정리하는 일은 줄어든다. 대신 한번 잘 설계해 놓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당은 스스로 변하고 닭은 그 안에서 알아서 먹이를 찾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다. 나는 이제 닭을 사료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순환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당은 더 이상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가 자라는 공간이 되었다.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파는 것도 울타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식물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닭이 스스로 먹이를 찾으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풀과 씨앗, 그리고 영양소를 직접 키워야 했다. 마당을 다시 설계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심을 것인가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한 식물이 바로 컴플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몇 해 전부터 자연농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다년생 풀이다. 뿌리가 깊어 땅속의 미네랄을 끌어올리고 잎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다. 한 번 심으면 해마다 저절로 자라고 여름이면 큰 잎을 잘라 닭장에 던져주기만 해도 닭들이 경쟁하듯 먹는다. 4, 5번 수확이 가능하고 6마리 닭 정도는 한 자리에서 충분히 먹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마란스, 한글로는 비름나물이라고도 부른다. 잎은 연하고 부드러워 초여름부터 먹을 수 있고 가을에는 씨앗이 가득한 꽃대가 생긴다. 그 씨앗은 건조해 보관하면 겨울까지 사료로 쓸 수 있다. 특히 아마란스는 씨가 떨어진 자리에서 이듬해 또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 한번 심어두면 계속 자란다. 마치 작은 곡창처럼 마당 한켠을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 해바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닭이 키우는 동안은 건드리지 않지만 씨앗이 익으면 줄기를 베어 닭장 안에 걸어주면 마치 장난감처럼 쪼아먹는다. 동시에 울타리 옆에 심으면 마당이 한층 화사해지고 이웃의 시선도 부드럽게 가릴 수 있어 도시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나는 마당이 작다는 이유로 주저하지 않았다. 작은 화분, 수직 선반, 베란다 창틀에도 식물은 자랐다. 결국 중요한 건 면적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생명이 오가도록 설계하느냐였다. 잎채소와 씨앗으로 어느 정도 기본 먹이를 준비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건강한 알을 만들기 위해 닭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 바로 단백질이다. 보통 시중사료는 16% 내외의 단백질 비율을 맞춰 놓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닭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자연 상태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신선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곤충에서 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마당에서 곤충을 어떻게 키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자연은 이미 그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첫 번째 방법은 낙엽 멀칭이었다. 가을에 쓸어 모은 낙엽, 풀잎, 나뭇가지들을 모아 닭장 한쪽에 15cm 정도 두툼하게 깔아두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안에는 지렁이, 유충, 작은 딱정벌레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다. 닭들은 그곳을 매일 뒤적이며 스스로 단백질을 찾아 먹었고 그 과정에서 땅은 부드러워지고
퇴비도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두 번째는 나무더미였다. 마당 한 구석에 굵은 가지와 썩은 나무 조각을 쌓아두고 물만 조금씩 주었다. 몇 주 지나자 그 안에는 올뱅이, 나무벌레,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다양한 곤충이 생겼다. 닭들은 껍질을 들추고 틈새를 파고들며 스스로 사냥을 했다. 이 작은 생태계는 몇 달 동안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다. 마지막은 퇴비통이었다. 집에서 나오는 야채 껍질, 밥풀, 과일 껍질 등을 넣은 퇴비통 안에는 자연스럽게 파리와 유충이 생겼고 닭들은 그 안을 파헤치며 신선한 단백질을 즐겼다. 구더기를 따로 키울 필요도 비싼 건조 밀웜을 살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땅 위, 나무 속, 그리고 음식물의 순환 안에서 닭들은 필요한 단백질을 스스로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단백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자연이 일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닭들은 그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살아갔다. 여름과 가을엔 마당이 그야말로 풍성했다. 잎채소도 끊임없이 자라고 곤충도 자연스럽게 생기며 닭들은 매일 활기차게 돌아다니며 스스로 식사를 해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겨울이었다. 첫 해 겨울이 다가왔을 때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제 또 사료를 사야 하나 싶었고 그동안 쌓아온 순환 시스템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서 본 풍경이었다. 가을이면 창고 가득 단호박이 널려 있었고 무,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들이 신문지에 쌓여 땅 속에 묻혀 있었다. 지금은 잊힌 방식 같지만 그때 그 방식이야말로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나는 가을이 되자마자 수확한 아마란스 씨앗, 해바라기 머리, 컴프리 잎 일부를 잘 말려 보관했다. 또 단호박과 고구마를 넉넉히 심어 수확 후 서늘한 창고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모은 재료들을 일부는 발효해 보기로 했다. 큰 플라스틱 통에 물, 소량의 소금, 으깬 채소와 씨앗을 섞고 2주 정도 발효시켰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닭들은 톡 쏘는 냄새가 나는 그 발효 먹이를 아주 잘 먹었고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살짝 데워주면 더욱 반응이 좋았다. 발효는 단순한 저장이 아니었다. 영양을 보존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지혜였다. 또한 부패 없이 몇 달 동안 저장할 수 있어 겨울 내내 사료 걱정이 없었다. 물론 하루 세 끼를 전부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 먹이의 절반 이상을 마당에서 직접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겨울은 단지 추운 계절이 아니라 준비의 계절이었다. 계절의 흐름을 미리 읽고 여름의 풍요를 조금만 남겨두면 닭도 사람도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 마당은 눈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울 준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공간이었다. 사실 우리 집 마당은 결코 넓지 않았다. 도시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마당이라고 해봐야 작은 텃밭 하나 놓을 정도의 크기였고 닭장이 차지하는 면적도 한정적이었다. 처음에는 이 공간으로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내가 배운 건 명확했다. 중요한 건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공간의 쓰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였다. 예를 들어 아마란스나 해바라기 같은 작물은 울타리 옆에 심어도 충분히 자랐다. 그 줄기 사이로 닭들이 돌아다니며 그늘도 얻고 나중엔 씨앗도 얻을 수 있었다. 또 화분 하나로도 컴프리는 아주 잘 자랐고 수직으로 쌓은 선반형 화분의 잎채소를 키우니 닭에게 줄 녹색 먹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경재배 새싹볼이었다. 좁은 창고 한켠에 선반 하나 놓고 하루 물을 2번씩 주며 키우기만 하면 일주일 만에 푸른 싹이 무성하게 자랐다. 닭들은 이 새싹을 정말 좋아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겨울철 녹색 먹이로도 훌륭했다. 3단 선반 하나로도 4마리 닭을 충분히 먹일 수 있었고 공간은 책장만큼만 차지했다.
또한 작은 나무덤이나 퇴비통은 꼭 넓은 마당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었다. 닭장이 있는 구석에 통 하나만 놓아도 그 안에 곤충이 생겨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오갈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공간일수록 더 깊이 관찰하게 되고 더 정성스럽게 설계하게 된다. 그렇게 만든 공간은 작지만 단단했고 닭들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알찬 생태계가 되어 주었다. 작은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몸소 경험한 이후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첫 해엔 실수가 많았다. 지금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 이 길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적게 심는 것이다. 나는 초기에 컴프리 2포기, 아마란스 몇 줄만 심고 기대했다. 그러다 보니 여름 한철만 겨우 먹일 양이 나왔고 닭들도 익숙하지 않아 처음엔 잘 먹지 않았다. 결국 균형 잡힌 먹이를 제공하려면 최소한 잎채소 3종류, 곡물 2종류, 단백질 구역 2곳 정도는 있어야 했다. 그래야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어도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단백질 구역을 빼먹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풀과 곡물만 준비하고 곤충은 나중에 하려고 미룬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알이 줄고 껍질이 약해지고 결국 다시 사료를 사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곤충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낙엽 멀칭과 나무더미, 퇴비통, 이 3가지만 잘 만들어도 닭은 스스로 고단백 식단을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여름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겨울엔 식물도 곤충도 줄어든다. 나는 두 번째 해부터 아예 9월이 되면 씨앗을 말리고 단호박을 저장하고 발효 사료를 담그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겨울이 훨씬 편안해졌고 사료를 다시 살 필요도 없었다. 지금 나는 말할 수 있다. 사료 없이 닭을 키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1년 차엔 절반 이상을 여전히 사료에 의존했지만 2년 차에는 마당에서 수확한 먹이가 점점 늘었고 3년 차에 들어서며 나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었다. 비용도 시간도 절약됐고 무엇보다 내 닭들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졌다. 이 모든 건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저 작은 질문 하나였다. 닭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그 질문이 나를 바꿨고 마당을 바꿨고 삶의 리듬마저 바꾸어 놓았다. 당신도 이번 봄 닭이 먹을 작은 풀 한 포기부터 심어보라. 그 하나가 몇 달 후, 그리고 몇 년 후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